동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경록입니다. 일단 이번 방문 형태가 국빈 방문인지 공식 방문인지 실물 방문인지 여쭙고요. 그리고 어제 또럼석 의장과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셨는데 워싱턴에서도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발표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공식 방문과 달리 이제 공식 환영식이 이제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은 공식적인 어떤 의제 협약식 같은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협의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관세 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미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서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실지 궁금하고요. 이게 혹시 당일치기로 이뤄질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미 일정에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과 관련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상 통화라던가 그리고 G7 가운데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라던가 나머지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기업 혹은 뭐 이제 산업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좀 결정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뭐 그러나 뭐 경제 협력 과정에서 네, 뭐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네,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조금 전에 오찬 일정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게 맞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 제가 아까 발표했을 때 예.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있다라고 말씀을 업무 드렸고 오찬은 저희가 알고 있는 오찬이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네,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회담과 성격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업무 오찬이라는 좀 외교적인 의미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골프 회동이 관심인데 그건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다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은 결정되어 있고요. 여타 일정들은 조금 더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마 출발 전에 다른 일정들이 결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좀 안보실장께서 다른 좀 더 브리핑이 예정이 돼서 출발 전에 좀 자세한 일정은 하시지 않을까. 요거는 예측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투자 사절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획은 아직 없지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역시도 긴밀한 소통 이후에 좀 발표하게 되면 하게 될 거다. 지금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취임 80여일 만에 오는 25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김혜경 여사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함께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는 아직 일정이 조율 중이라는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경제라이브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라이브로 이어갑니다. 간밤 뉴욕과 오늘 아침 서울을 연결해 볼 텐데요. 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날보다 200포인트 내려 43,975에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16포인트 내려 6,373, 나스닥은 64포인트 하락으로 21,385의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가 걸린 잭슨홀 미팅 전 마지막 CPI를 앞둔 경계심이 보였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 탐색전이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했죠. 이 발언에 주요 지수들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과는 상반된 분위기의 국내 증시 초반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강세 출발해서 전날보다 28포인트 오른 3,235, 3,2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7포인트 오른 819, 저희 최신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 등의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중입니다. 65%를 향해 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60%대를 달리다가 취임 후 최저치 56.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올라서 38.2%였습니다. 어제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됐죠. 조국 전 대표 등 사면 추진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이 중도층과 수도권 등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통가 분위기를 보면 그야말로 예스재팬입니다. 의류와 재작년 수입 맥주 1위를 탈환한 맥주의 수입 매출 증가세가 공고하고요. 여기에 뷰티업계, 인기 캐릭터를 비롯한 문화상품 등 브랜드 볼문 국내 진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노재팬 운동 이후 코로나19 등 더 시급한 문제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분석인데요. 엔저로 일본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동네 빌런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거주지 근처에 주택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 그 과정과 용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을 2~3배씩 주고 11채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돈만 우리 돈 약 1,500억 원. 8년여에 걸쳐 개인용 정원에 시조례를 어겨가며 사립학교를 만들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졌고요. 늦은 밤 파티 소음에 이웃집 마당을 향한 CCTV 등 주민 촬영 검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저커버그 측은 메타 CEO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 아무리 돈 많고 유명하더라도 이런 민폐 이웃이라면 사형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지막 소식입니다.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이루어질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가지인데요. 나토 순방 당시 착용 목걸이 관련 진술 등 여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보도가 추가로 쏟아져 나왔죠. 특검팀은 이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강하게 피력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김 여사 측은 구속 수소가 불필요하고 범죄 사실 자체 소명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오늘 직접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신문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는데요. 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신문인 만큼 법원도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한층 강화한 모습입니다. 오늘 김 여사는 오전 9시 26분쯤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특검 조사 출석 때와는 달리 이번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신문에는 최지우, 최명성, 유정화 등 김 여사 변호인단 대부분이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특검보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 사건 조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까요? 네, 특검팀은 신문 직전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막판 구속 논리 다지기에 나섰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무려 57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특검팀은 신문 전날인 어제도 276쪽을 추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김 여사의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특검팀은 각각 혐의 모두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오늘 신문에서 헌법 가치 훼손으로 인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장할 예정입니다. 주변인들과 소통에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고 지난 특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정황도 포착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문이 종료되면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고도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속보 보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 동안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실무 방문 형식이라고 했고요. 네. 회담 및 업무 오찬이 소화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걸로 예상이 되나요? 지난번 관세 협상 이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농산물을 전면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위터 올렸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관세 협상의 내용이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1.5배 증액하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게 방위비라든가 안보에 관한 이슈도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위비와 안보 이슈까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방금 강유정 대변인 그 브리핑을 보면은 첨단 기술, 핵심 광물,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도 있었고요. 관세 협상을 토대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 협력을 논의하겠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갈 걸로 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러 갈 때는 형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 사실 이제 국빈 방문 이런 거죠. 네. 근데 국빈 방문은 미국 입장에서는 보통 관례적으로 그 정상의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국빈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다라는 그런 성격 규정을 먼저 좀 하고 성격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고 대우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국빈이면 이제 그 나라가 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되는 거고 초청국에서요. 국빈이 아니면 이제 외교 관례에 따르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과 맞춰서 내용도 사실은 실무적인 포커스가 많이 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문서화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미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무 논의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양국의 국익에 첨예한 어떤 갈등 한복판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밑 협상을 끝내고 정상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미 간에 어쨌거나 계속 노이즈가 있었던 이 경제 문제, 관세 문제에 관해서 일단락의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가 15%인 줄 알았는데 기존 더하기 15였다가 네, 그걸 또 다시 올랐- 취소하네 만에하는 네. 큰 사실은 이제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네. 해프닝이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돌발 변수가 없이 우리 국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디펜스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아마 이제 이번 방미의 주요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회담 및 업무 오찬을 소화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업무 오찬이라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더 네. 얘기가 오갈 것이고 회담도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회담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회담 이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오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찬까지 잡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회담에서 마저 못 끝낸 내용들이 아마 이어질 수도 있고 회담이 잘 끝나면 뭐 즐거운 오찬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아직 좀 미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먼저 우리에게 연락이 왔고, 그럼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 그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문하시기 전에 일본과 좀 긴밀한 좀 논의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으로 무슨 얘기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 앞에서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실 수 있을 만큼 준비해서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구체적인 관세 협상 내용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83일째가 되는 거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을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약 10만 쌍의 이 베트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점에서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표현하기를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Một lần nữa, tôi nhiệt liệt chúc mừng ngài Lee Jae-myung đã được tín nhiệm bầu làm tổng thống thứ 21 của Hàn Quốc. Chúng tôi tin tưởng với uy tín, bản lĩnh và tầm nhìn chiến lược của mình, tổng thống sẽ giành lãnh đạo đất nước đại hằng dân quốc tiếp tục tạo nên những kỳ tích sông Hàn mới trong cái chặng đường phát triển tiếp theo. 올해 한 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우리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Định hình tầm nhìn chiến lược mới cho liên kết kinh tế Việt-Hàn, trong đó có việc thúc đẩy hợp tác cùng phát triển các cái chuỗi sản xuất. Việt Nam hoan nghênh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mở rộng quy mô đầu tư vào Việt Nam gắn với hợp tác.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입니다. 또럼 공산당 서기장. 당 서기장이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라고요? 맞습니다. 2014년에 응우엔 뿌쫑 서기장 이후에 11년 네. 만에 베트남 정상이 방한을 했는데요. 그간 사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상전벽해다라고 할 만큼 상전벽해다. 달라졌습니다. 네. 경제 교육 규모도 달라졌고요. 양국 간의 긴밀한 국민들 간의 어떤 교류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뭐 그렇죠. 베트남에서 뭐 네. 국민 영웅까지 되는 등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발전이 됐어요. 이에 따라서 의미 있는 정상의 방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 규모로는 3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3위요? 예,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입니다. 3위로 네. 급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처음에 46%의 관세율을 발표했다가 네. 7월 초에 이제 20%로 합의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사실은 호재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베트남에서의 그 대미 수출 중에서 삼성전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는 그 베트남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다행히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아까 한국과 베트남 정상 간의 네. 협의를 통해서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신도시 건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사실 엄청난 규모의 지금 투자를 서로 약속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은 사실 무역 다변화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교육량을 늘리는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규모 자체의 의미는 어떨까요? 굉장히 크죠. 네. 사실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에 우리와의 교역국 관련해서 일본이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이 3강 체제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네. 2022년에 이제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이 베트남. 3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현재 교역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868억 달러거든요. 근데 5년 만에 1,50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는요. 지금보다 관계를 더 한층 긴밀하게 강화해서 5년 내에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양국 교역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규모의 앞으로 좀 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경제적인 협력성을 더 키워내겠다라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아까 고속철도 얘기하셨는데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남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규모가 한 90조 원에 달하고 네, 있다고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좀 수주를 할 수 있을까요?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90조 원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베트남의 1년 GDP가 한 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GDP 한 15%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네. 상당히 큰 사업이고 네. 호치민하고 하노이를 연결하는데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지금 길어요. 그림 보이네요. 베트남 네네. 지도 보시면 하노이 저 북쪽에 있고 호치민이 저 남쪽에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그렇죠. 고속철도를 네. 만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몇 배 되는 거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프랑스나 뭐 일본이나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 베트남에는 고속철도가 없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KTX를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험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으면 이 90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베트남 정부는 전력 분야에서는 이번 190조 더 커요.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여기에는 원전 사업이 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체코 원전 수주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뭔가 접촉은 있어 왔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전력이 국가의 앞으로의 경제 활동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네. 충분히 관심이거든요. 베트남 역시도 공장을 늘리든지 AI 사업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국책 사업으로 조금 계획을 앞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에서 35년이면 첫 원전을 실질 가동하겠다는 국가 목표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안전하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 보면 대여섯 개밖에 없는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국제적인 지정학, 뭐 안보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쪽에 탈락될 거고요. 사실상은 지난번 체코 원전 때처럼 네. 프랑스, 유럽의 대표 주자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 정도가 경쟁을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네. 또 우리가 이제 워낙에 모듈화해서 잘 짓고 있고요. 또 체코 원전에서 승기도 잡았고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두바이라든지 그러니까 중동에? 네네. UAE라든지 체코 사례가 이제 국제적으로 레퍼런스가 나왔거든요. 기존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원전을 많이 짓는 강국이었습니다만은 수출 레퍼런스가 조금 약했는데 두바이 UAE 사례라든지 이번에 체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중간에 사실 우리 원전 관련해서 조금 핸디캡이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제 웨스팅 하우스하고의 네. 이 지적권 문제였는데 네. 어쨌거나 연초에 일단은 지난 말부터 연초까지 큰 허들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관련해서는 큰 핸디캡은 없다 이렇게 보고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수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한국형 신도시 얘기도 이번에 또 나오긴 해요. 판교 모델이다. 그러면서 한 15만 명 도시를 개발하는데 또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공교롭게 한 8억 불 정도 해당하는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1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딱 판교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신도시 관련해서는 뭐 잘 많죠. 너무나 네.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이라든지 해외에 이미 우리 신도시 모델을 이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형 도시에 대해서 동남아라든지 중동 쪽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호감도가 높군요. 많아요. 네. 막상 해보니까
안쪽에 상업시설, 바깥쪽에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공공유휴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정평이 나 있거든요. 특히 또 건설하면 또 콜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우리가 트라이해서 어느 정도 소기에 좀 낭보가 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정말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잘하는 것들을 베트남에서 좀 추진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독담을 주고받고 마치 다 될 것처럼 장밋빛 전방을 하지만 사실은 맞아요. 경제는 냉정합니다. 실제로 이 냉정하죠.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많은 나라에서 달려들 거예요. 따라서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듯이 어제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한 120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 만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대회본 주최 국빈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후년 주지. 신짜오. 진짜요. 제가 건배라고 하면 쭉쓱회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죽sức khỏe. Xin cảm ơ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베트남어 얘기하고 건배하고 이랬네요. 분위기 많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베트남과는 FTA 이후에 양국이 지금 굉장히 호혜적인 관계를 일단 네.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양한 안보적인 분야라든지 국익 관련해서도 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척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만찬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 네, 지금 뭐 이렇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만찬 자리인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아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있었고요. 정의선 현대자그룹 회장 모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이런 공식 만찬에 재계 총수들이 참석한 것, 투자 확대 요청에 좀 호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지금 저 자리에 참석했던 그 4대 그룹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 베트남 사업을 굉장히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네.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 일정 때문에 못 오시긴 했습니다만 현재 삼성이 만들고 있는 핸드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관련한 공장이 베트남에 굉장한 규모로 현재 있고요. 네. 롯데는 사실 이제 해외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가 이제 동남아 중에서 또 베트남 중에 하나인데 하노이 관련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대규모 멀티플렉스, 뭐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의 협조라든지 투자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원전이라든지 관련 국책 사업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당연히 참석해서 회담의 어떤 분위기도 도우고 투자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항서 전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도 보였고요. 배우 안재욱 씨도 보였습니다. 이 만찬 메뉴가 또 화제였어요. 봉화 떡갈비였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네. 사실인데요. 고려 말에 베트남 왕자가 이렇게 우리는 한반도에 정착을 했었대요. 저도 그 역사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네, 그분이 이씨라고 되게 들었고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봉화의 그 후손이 봉화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디테일을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네. 외교에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 국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잘 건드리면서 네. 우호 협력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외교관은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김혜경 여사가 또 베트남 영부인과 국립중앙박물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화제가 좀 됐어요. 우리나라 뭐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현장 지금 모습이네요. 우리 문화유산 아름답다고 했다고 전해주고 그 분홍색 한복 그다음에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인가요? 모습 좀 눈길을 네. 끄네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요 세계적으로도 핫합니다. 뭐 우리가 뭐 세계 5대 박물관이다, 4대 박물관이다 얘기하는데 그 박물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참 요즘 방문하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캐대헌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네, 네, 전 네. 세계적으로 화제를 띠고 있는데 캐대헌이 나오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우리 전통 그 민화에 있던 호랑이라든지 까치라든지를 굿즈로 만들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해당 굿즈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양국 여사들께서 다 참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프트 외교죠. 그리고 이제 문화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양국 간의 이제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자리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베트남은 오늘 비즈니스 포럼이 또 열립니다. 어떤 실질적인 기회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요 며칠간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사면 이야기도 같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된 빚을 올해 안에 다 갚을 경우에 그 이력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신용 사면인데요. 한번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이 신용 사면 대상자 한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이번에 약 324만 명 정도가 신용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네. 보이고요. 이 중에 한 272만 명은 사실 이미 상환이 완료된 분들인데 아까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기존에 있었던 연체 이력이 남아 계셨던 분들이고 네. 앞으로 나머지 52만 명 정도는 연말까지 자녀 채무를 상환하면 이분들에게도 이제 혜택을 준다라고 해서 총 324만 명 정도가 네.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연체 기록이 이렇게 삭제된다는 거, 그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가 돼 있으면 금융기관과 이렇게 서로 연계돼서 공유하게 돼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제가 A은행에서 연체가 돼 있다. 그러면 B은행에 가서 사실 새로운 대출을 받기가 되게 어렵죠. 어려운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크레딧 카드를 새로 발급받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체된 정보를 더 이상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금융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신용 사면이 있었어요. 보니까 2021년과 2024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2천만 원 이하였거든요. 이번에 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금액이. 이번에 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어떤 그 굉장히 큰 장기적인 효과에 네. 대해서 좀 정부가 감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 소액 연체 채권, 뭐 채무 조정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7년 이상 장기 채무 연체가 돼 있으면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채무 조정 지원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을 지금 준용해서 이렇게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천만 원이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이제 신용정보원이라든지 이 신용 평가를 해줘서 점수를 매겨주는 CB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연체된 등록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상이 확정되고 나면은요, 이 CB 회사가 대상자에 대해서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9월 30일 현재는 잠정이긴 합니다만 9월 30일 이후에 본인이 조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했으면 연체 등록을 하면 대출 원금만 해당이 된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평론가님 말씀하신 신용평가사에 등록을 했으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원금만 5천만 원, 그러니까 원금이 5천만 원 약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5천만 원이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대상에는 정치인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경제인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경제인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관세 협상에서 측면 지원한 재계에 화합한다라면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번 2022년에 그 이재용 그 회장이 사면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국정농단에서 뇌물공여죄로 이제 징역을 받았다가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었고,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같이 그 뇌물공여죄로 그 형을 받았던 그 미래전략실장이라든가 미래전략실 차장 이분들은 사실 집행유예 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2022년 3월에 가석방이 됐네요. 가석방이 됐지만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그 사면 받을 때 사면을 못 받았었거든요. 네. 이번에 같이 사면에 포함했다. 그 얘기는 결국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제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벌점이나 면허 정지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저께 2시 10분 기준으로 네. 1억 6,688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세웠고요. 네, 국내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연일 뭐 좋은 가격으로 계속 지금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신고가를 찍은 게 하버드 대학교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 덕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맞습니다. 뭐예요? 하버드 대학교 같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사립대학교는 자체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오랜 기간 쭉 운영하던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는 잘 투자하지 않으면서 깐깐하게 운영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하버드 관련한 기금에서 이번에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 다른 연기금, 뭐 각종 기금, 재단 등등에서도 이제 코인 투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의 이 상한가에 사실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요. ETF?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를 이제 펀드가 편입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 꼬리에 꼬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비트코인이 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어떤 투자의 큰 장벽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대규모 수급이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비트코인 되겠습니다. 너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사실 변동성도 큰데 좀 전망은 어떻게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하버드 대에서 투자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요? 네. 분명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기금이고 네. 기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아무튼 대학 관계자들도 분명히 여기에 그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긴 주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에 밟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것 때문에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값 잠깐 보죠. 금값 또 국제 선물 시장에서 엊그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또 다시 금계에 사실 관세가 붙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고꾸라졌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세계 최고 그래도 선진국이고 네. 슈퍼파워 미국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이 이제 금괴 수입에 관해서 31일자에 통관 결정서를 낸 게 있는데 네. 여기에 1kg짜리하고 3.1kg짜리 골드바에 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결정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관세가 이제 트럼프발 관세는 시작됐고 그 시작의 첫 등장으로 금까지 그럼 관세가 매겨지는구나라고 해서 네. 국제사회가 활짝 놀라가지고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금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금은 관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소위 말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책 변동이 비트코인, 금시장 모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변함없이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핫한 소비 트렌드는 물론 소비 전략까지 알려주실 분입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최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유통가에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일명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소비 시장에 불어온 레트로 열풍, 우선은 먹는 얘기입니다. 식품업계 얘기인데 요즘 이제 유통가에서 단종됐던 인기 제품들을 재출시하는 움직임. 사실 이런 건 예전에도 있었던 시도였는데 요즘 뭐 어떤 제품들이 눈에 띄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식품업계가 단종했던 제품들을 속속 재출시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MZ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 라면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 출시했었던 제품을 이번에 다시 출시를 하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또한 화제가 됐는데요. 87년도, 2006년도에 출시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게 각각 2010년, 2021년도에 단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재출시 요청을 했고 이게 출시가 돼서 추억 소환을 제대로 했습니다. 추억의 껌도 있는데요. 네. 블루베리 맛껌, 민트껌도 재출시가 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단종됐지만 그때마다 소비자들이 다시 출시해달라고 요청이 빗발치면서 소비자들 앞에 제품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이제 자료 화면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대부분 박진아 아나운서는 경험을 못했던 제품들일 것 같고. 라면 브랜드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한창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라면. 예, 뭐 과거에는 사실 뭐 지금처럼 라면 종류가 다양하질 않았고요. 그래서 뭐 출시되는 라면이 뭐 거의 뭐 몇 종류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면을 다 많이 먹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예민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맛을 또 그대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먹어보면 아 이게 정말 옛날에 먹어보던 그 라면의 맛이로구나 하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요즘 경제가 좀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옛것에 대한 그런 소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또 좀 배경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제품을 테스트하고 또 시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도 해야 되고 많은 또 뭐 홍보, 광고, 마케팅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된 그런 제품들을 다시 이제 뭐 출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브랜드도 익숙해져 있고 그런 어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절감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게 경제가 어렵다 보면 이제 과거에 그래도 뭐 좋았던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나 그리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런 그 옛날에 그 제품들이 단종됐지만 지금도 꾸준히 그거를 그 찾는 그런 소비자들이 또 있거든요. 단종됐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 또 되게 좋은 그러한 새로운 출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업체들 측면에서는 이제 불황 속에서 실패할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검증됐던 제품으로 좀 회귀하는 현상들, 소비자들은 그때가 좋았지라고 향수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 업계도 이런 레트로 열풍이 그다지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밀레니엄, Y2K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Y2K 패션이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보통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뭐 통넓은 바지라든지 캡모자 또 힙한 티셔츠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2K 패션이라고 해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유행했던 패션을 말합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이렇게 통넓은 바지에 힙한 티셔츠를 입으면서 맞아요. Y2K 붐을 일으켰고요. 블랙핑크 제니 씨도 과거 도쿄 여행을 하면서 Y2K 스트리트 캐주얼 룩을 선보이면서 이 흐름에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의 곡을 재현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 2003년에 발표한 10미닛이라는 곡 기억하시죠? 이 곡에서 선보였던 무대 의상을 그대로 입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 인기였던 배꼽티, 크롭티, 또 빈티지한 캡모자 이런 패션 벨트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감성들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오래도록 반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건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게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지드래곤이었는데 또 지드래곤이 다시 입고 나와서 재소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이 돌고 돈다는 이야기. 가수 채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채연 씨는 2000년대 초반 중반이 또 최전성기였죠. 그렇죠. 당시에 그때 본인이 입던 옷이 요즘에 MZ 패션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관련 콘셉트의 유튜브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채연 씨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채연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요. 2005년 당시 본인이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를 재현하는 영상들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는 2000년대를 재현한 명동을 찾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댓글을 찾아보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레고 예쁘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지만 전혀 위화감 없는 패션 영상을 영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점을 누리꾼들이 참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연예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온 그런 컨셉. 또 여기에 더해서 유튜버 랄라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90년대 아이돌을 또 다시 오마주한 네. 어떤 부캐 율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MZ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에도 저희가 이 영상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시절의 아이돌 가수를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연출과 비주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세대를 이제 잘파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G세대, 알파 세대 합쳐서. 이 세대의 특징은 사실 이렇게까지 예전 문화들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는 측면이 또 있는데 이런 젊은 세대가 지금 이런 레트로 열풍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때론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예전에 이제 보통 뭐 전통적인 그런 뭐 소규모 공업 지역이라든지 뭐 예. 인쇄소 뭐 골목이라든지, 근데 그런 산업이 좀 이제 쇠퇴하면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렇게 좀 많이 변모를 했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구 상권이라든지 어떤 그 서울 시내의 그런 어떤 중심 지역이 사실은 상권으로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산업으로서나 사실 쇠퇴기를 이제 맞이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옛날의 그 어떤 감성들 또 옛날을 또 현대와 같이 이렇게 조화시킨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레노베이션 열풍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예.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젊은 층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자극, 또 새로운 어떤 관심의 그런 어떤 그 핫플레이스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을지로 뭐 일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레노베이션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열풍이 불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복합적인 문화, 네. 또 어떤 상업의 그런 어떤 공간으로 지금 다시 탈바꿈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거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그 감성도 사실은 그 옛날 것이라 그들이 이제 직접 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전통과 스토리들이 또 있고 그것이 또 현대의 것과 또 적절히 조화를 이룸으로써 네.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네, 패션에 더해서 소비 시장에 부는 레트로 열풍.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서울 곳곳에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던 핫플레이스들, 뭐 을지로라든지 뭐 종로 3가 근처 익선동, 서순례길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 구도심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지역들입니다. 이제 그 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대 현대사의 한 단편을 좀 같이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젊은 세대들에게도 되고 있다. 이런 걸 또 통틀어서 이제 힙 트레디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트렌디하면서도 자기 개성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고 또 세련된 어떤 그런 그 감각들이 돋보이는 이제 네. 그런 거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힙스터라는 그런 뭐 용어들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네. 하는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 심리적인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의 또 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개성과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적합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다 같이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SNS 등을 통해서 또 회자될 수 있고 이런 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소비를 예.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소비자층으로 자리 잡은 네. 그런 그 분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열풍에 힘입어서 기성세대들까지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힙하다는 말이 젊은 층에게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미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그 힙스러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힙한 감성들, 본인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소비재에 관심이 쏠린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도 좀 힙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세대는 사진을 찍고 노는 게 또 그걸 공유하는 게 일상일 텐데 요즘은 저화질 디지털 카메라 예전에 쓰던 거라든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필름 카메라 여기에 대한 수요도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되게 그 스마트폰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요구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이게 뭐 화수가 얼마냐 여러 가지 어떤 이 카메라에 특별한 그런 기능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그런 사진들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 이 사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래 사진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술의 차원에서 보면 네. 뭐 전문 사진 작가들 경우는 예전에 그런 뭐 전문 그런 그 카메라들, 예를 뭐 필름 카메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든지 그런 예. 이제 뭐 어떤 전문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고 또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되고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런 콘텐츠를 접한 또 젊은 세대들은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좀 자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뭐 취미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그런 어떤 멋스러움에 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때 우리가 2000년도에 막 붐이 일었던 그 디지털 카메라,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한때 상당히 많이 그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좀 쇠퇴를 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사진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그 어떤 그 사진 그 예전에 그 디지털 카메라가 갖고 예. 있는 아날로그의 감성들 그런 멋스러움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 자극을 주면서 또 많은 것을 실제로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음악 얘기로도 좀 가보면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감성의 상징이라고 하면 단연 LP판이죠. 여기 뭐 바이닐 같은 예전의 형태의 음반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고 조금 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CD 플레이어라든지 MP3 플레이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요즘 음원 시장에서 하나의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장치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편리함이 우리에겐 그간 최고 미덕이었잖아요. 이런 흐름에 계속 역행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뭐 편리한 그 소비 측면에서는 뭐 디지털화라는 것이 상당한 이점을 주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디지털 어떤 매체에 담겨 있는 그 디지털 자료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그런데 오히려 그 LP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장치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보관하기도 또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 주는 그 어떤 그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음악을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질감의 그런 음악을 어떤 분위기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예. 측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뭐 친한 친구가 개인 연구실에 그 예전에 그 7080 네. 시대에 그 많은 그 LP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거 한 장에 지금 상당히 고가의 또 이렇게 맞아요. 중고 거래가 되는 네네.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니아라든지 그런 어떤 컬렉터가 아니더라도 네네. 실제로 그거를 본인의 어떤 문화 소비의 하나의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음악을 또 즐겨 듣는 네. 그런 어떤 그 뭐 중장년들이 좀 많이 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장년뿐만이 아니라 네네.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런 뭐 음악 그 LP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다 보니 네네. 이 젊은 층에서도 또 역시 이 LP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친구분도 그렇고 교수님도 LP 많이 들으시나 봐요. 이 얘기할 때 눈이 유독 좀 반짝이시네요. 예, 그렇죠. 옛날에 뭐 즐겨 듣던 음악들과 함께 그 LP판의 그 턴테이블에 돌아가는 네. 그 LP판 그런 그것이 쉽게 연상이 되죠. 네. 특유의 감성이 있죠. 그 시절을 또 겪어본 분들께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요즘 이 레트로 열풍에 주목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가
박진아 아나운서가 태어나던 그 해에 네. 이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마스코트였던 꿈돌이를 좀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펼치고 있다고요? 네,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였던 이 꿈돌이가 다시 등장을 한 건데요. 꿈돌이와 더불어서 꿈씨 패밀리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네. 도시 브랜드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폰채티방 이모티콘이라든지 굿즈 상품 개발에 이 꿈돌이가 쓰이고 또 예. 박람회 참가에 이 캐릭터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3년에 꿈돌이 가족 캐릭터 꿈씨 패밀리가 새롭게 선보이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축제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되면서 5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브랜드 파워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또 교수님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지역 출신이시라고 하던데 예. 관련된 추억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 과거에 뭐 엑스포가 했을 때 그 93년인가 그랬는데 상당히 뭐 외부에서 그 관람을 오는 이제 지인들이 많아서 항상 자료화면 나오는 거 보면 그것을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내를 해줬거든요. 네. 저도 사실 여러 번 그 엑스포에 입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꿈돌이 마스크였는데 사실 그때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그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상징할 수 있는 예. 상당히 좋은 마스코트가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꿈돌이 IP 지식재산권이 거의 30년이 더 지나서 다시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 전반에 분 레트로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시장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아까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자가 어떤 그 소비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그 사회 심리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요인도 많이 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옛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소환한다든지 네. 그런 것을 옛것에 대한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좋은 그런 그 이야기로서 네. 뭐 SNS들을 통해서 뭐 공유되고 또 확산되고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좀 그 우리 그 소비자들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을 때 네. 사실 시간 여행을 해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미 지났지만 내가 잘 지나온 그 옛날에 대한 그런 추억들과 어떤 그 뿌듯함들 네. 그런 어떤 기억들과 함께 옛것을 떠올리는 그런 어떤 소비 아이템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향수를 좀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이 심리 덕분에라도 좀 장기간 이 레트로 열풍이 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소비시장과 문화 전반에 분 레트로 이야기 최철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